1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공화당의 제5차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검사 역량이 하루 5만 건까지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이틀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도 학교의 재개방과 대면 수업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일부 코로나19 핫스팟의 경우는 개학을 연기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중국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6만 298명 늘어난 423만 616명, 사망자는 831명이 들어 14만 8,180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67명이 들어 43만 8,196명, 사망자는 6명이 늘어난 3만 2,662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82명이 늘어나 18만 4,211명, 사망자는 29명이 들어 15,8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공화당의 제5차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경기 부양안에는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던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연장은 실직 이전 임금의 70%를 보전하는 수준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만난 뒤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의문 작성을 마무리 지은 후에는 최종안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공화당 안에 조정 총소득 7만 5천 달러 소득 기준 1,200달러의 추가 개인 현금 지급이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7월 말 종료되는 주당 600달러 연방 특별 실업수당은 실직 이전 임금의 70%를 보전하는 수준으로 대체돼 올 연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업수당을 개인의 임금과 연계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학교 지원 1,050억 달러와 코로나19 진단검사에 160억 달러가 배정되고 급여보호 프로그램에도 추가로 금액이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안에 대한 민주당 측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드러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측의 경기 부양안이 매우 부족하다며 다음 주 말까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단언했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측은 8월 7일 상원 휴회 전까지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검사 역량이 하루 5만 건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이틀로 줄었습니다. 시 당국은 또 감염자 추적 노력으로 잠재적인 감염자 발생을 수천 명씩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응급대응 의료회사 매드라이트가 운영하는 진료소 4곳이 새로 마련되면서 뉴욕시의 하루 코로나19 검사가 최대 5만 건까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방역본부의 감염자 추적팀의 수장인 테드롱 박사는 현재 뉴욕시 전체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데 걸리는 시간도 이틀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하면 2배나 빨라진 것이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롱 박사는 또 현재 뉴욕의 감염 추적팀이 코로나19 양성 반응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 17,000명 이상을 확인해냈고 그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며 이것만으로도 수천 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롱 박사는 일반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은 평균 2.5명의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통계상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밝혀진 확진자들이 모두 밖에 나가 활동하면서 각각 2.5명의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다면 뉴욕시 방역팀이 추적 활동을 개시한 6월 1일 이래 최소 5,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더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도 학교의 재개방과 대면 수업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일부 코로나19 핫스팟의 경우는 개학을 연기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지역이 적극적으로 개학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공식 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와 학교 재개방 관련 기자회견에서 현재 핫스팟인 주나 도시에선 각 구역이 학교 재개방을 몇 주 정도 미룰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그건 가능하고 주지사들에게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료와 각 지역사회 현장의 사실에 근거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지역이 적극적으로 개학 준비를 해야 한다며 아이들은 분명 매우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원 노조 등이 학교 재개방에 반대하고 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를 중국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학생들이 학교와 캠퍼스에 있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해 온라인 학습보다 대면 학습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안전한 학교 재개방에 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향해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를 위한 옳은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공화당 성향인 플로리다주에서도 마스크 착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시장들이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모습이 속속 포착됐습니다. 프란시스 수아레스 마이애미 시장은 23일 트위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며 계속해서 확산 예방 노력을 밀고 나가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독려했습니다. CBS 마이애미에 따르면 수아레스 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도 여러 세대의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유하면서 다만 자발적으로 해야지 의무화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플로리다 도시인 마이애미데이드에서도 시 지도부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칼로스 기메네스 마이애미데이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유했습니다. 이들 두 시장은 모두 공화당 소속입니다. 플로리다는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시작된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새로운 확산지로 떠올랐지만 이른바 미니 트럼프로 불리는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권고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고 이달 초에는 학교 재개방 명령까지 강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태도를 바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이후 플로리다에서도 마스크 착용 움직임이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부터 27일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공화당 대규모 전당대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샬럿에서 소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3일 CNN 등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정례 브리핑 중 지금은 대규모 전당대회를 개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며 행사 취소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소 배경에 대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전당대회 예정지였던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행사는 여전히 열릴 것이라며 뭔가 흥미로운 것을 계획하겠지만 2만 5천 명이 모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샬럿에서 소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전격 취소한 것은 존스 홉킨스대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선 날입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으론 지난 21일 이미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전당대회를 고집해왔습니다. 샬럿에서 잭슨빌로 개최지를 옮긴 것도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대규모 실내 행사를 불허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면서 결국 실내에서 대규모로 운집하는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언제쯤이면 코로나19가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데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신이 완성되면 내년에는 삶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10월이면 미국에서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3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CNN이 공동 제작하는 팟캐스트 디 엑스파일스와의 인터뷰에서 잠재적인 백신 개발 회사들이 올해 수천만 개, 내년엔 수억 개의 백신을 투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어떤 회사들은 10억 개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백신 개발에 성공하고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한다면 우리는 다시 진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옥스퍼드대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0일 의학저널 랜싯을 통해 백신 초기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게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9월엔 영국, 10월이면 미국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고 몇 시간 후 케이트 빙엄 영국 총리실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팀장은 2021년 이전에 백신이 널리 보급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 보건복지부 및 국방부는 미 제약사 화이자와 대규모 생산 및 1억 회 분량의 백신 인도 계약을 체결했다며 효과가 입증되고 긴급 사용이 승인되면 올해 4분기부터 전국적으로 무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일부 약값을 다른 국가 수준에 맞춰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는데요. 제약업계는 자유시장 원칙에 위배되는 가격 통제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23일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약값 인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더힐이 입수한 초대장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몇 명이 오늘 약값 인하를 발표할 대통령 행사에 초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명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약값을 다른 국가 수준에 맞춰 인하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처방약 급여관리업체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금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값 인하를 재선 가도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힐은 행정명령을 통한 약값 정책 시행 동력이 제한돼 있고 행정명령 서명 후에도 공식적으로 적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실행될지 또 대선 전에 실행될 수 있을지 모두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백신과 치료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약을 더욱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중국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두고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주중 미국 대사관에 중국은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설립과 운영 허가를 철회한다면서 청두 총영사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신분에 맞지 않은 활동을 하면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청두 영사관 폐쇄 기한에 대해 즉답을 피했지만 외교는 대등 원칙이라며 미국과 동일한 72시간을 제시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후시진 환구 15 총편집인도 중국이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 청두 영사관의 폐쇄 방침을 통보했다며 폐쇄 기한은 72시간 뒤인 27일 오전 10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성명에서 7월 21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도발하고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돌연 통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 중미 영사조약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고 또 중미 관계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이 하원에 이어 어제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미국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통령의 감축 추진 시 제동을 거는 의회 차원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총 7,405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86대 반대 14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하원 역시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찬성 295대 반대 125로 국방수권 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하원과 마찬가지로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증명할 때에는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달았습니다. 앞서 통과된 하원안에는 상원안의 예외 단서 조항에 더해 북한의 위협 감소 등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데버라 박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이 미 전역 일부 도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스베가스와 산호세 등 12개 도시가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지금 확산세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전역 12개 도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데보라 벅스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은 주 지방정부 보건당국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이들 지역은 이미 대규모 확산 초기에 들어섰다고 전했습니다. New increases in Miami, New Orleans, Las Vegas, San Jose, St. Louis, Indianapolis, Minneapolis, Cleveland, Nashville, Pittsburgh, Columbus, and Baltimore. 라스베가스에선 5%에 머물던 확진율이 최근 9.6%, 2배 가까이 치솟았고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등의 확진율은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벅스 조정관은 감염 상황을 대책 없이 지켜보다간 최소 3일에서 4일 이내에 환자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미 전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8개 주를 경제활동 재개 철회가 필요한 레드존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벅스 조정관은 이와 마찬가지로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는 해당 도시들도 대규모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초기에 완화 노력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working with the state officials to make sure we're responding together. But when you first see that increased test positivity, that is when to start the mitigation efforts.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지난 8일 300만 명을 넘어선 뒤 불과 15일 만에 100만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미 전역 50개 주 가운데 누적 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것만 11개 주에 달하며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40만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입원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민 10만 명당 211명이 넘게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코로나19 핫스팟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신규 확진자 905명이 보고돼 총 누적 확진자는 32,648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2명이 추가로 발견돼 총 5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가 사망자 가운데 6명은 요양시설 거주민으로 파악됐으며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690명, 이 가운데 233명이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민 10만 명당 확진율은 211.4명으로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선정한 안정점인 10만 명당 25명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입원율과 중환자 병상 보유율 역시 캘리포니아주의 위험 기준점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드류도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코로나 사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최대 6개월 동안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중심 인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후계자 차남 유혁기 씨가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23일 뉴욕타임스는 미 법무부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해 유 씨가 22일 뉴욕 웨스트체스터 소재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체포는 한국의 미국 상대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고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559억 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와 뉴욕 남부검찰은 유 씨의 한국 송환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23일 필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주 전역의 64개 타운에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600만 달러 규모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수해 지역에서 5,000 스퀘어피트 이하의 공간을 임대해 사용하는 사업체 가운데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최대 $10,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8월 1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고 선착순 마감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트레인타임 앱을 한국어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트레인타임 앱의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어로 일반적인 열차 스케줄 검색은 물론 실시간 열차 위치 확인과 용량 추적 기능을 통한 현재 열차별 탑승 승객 수, 친구나 가족과 트립 공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 타운 정부가 지난 21일 한인 케빈 도 씨를 신임 경찰로 임명했습니다. 도경관은 23일 뉴욕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릴 적 꿈인 경찰로 정식 임명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렸을 때 이민와 영어로 힘들어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며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한인분들을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정의로운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